익숙함을 더 벗어나기. 오직 진실만이 남는 순간.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는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라.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치료를 받은 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죽음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한 그는 죽음의 활용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모두 단 하나의 정해진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정해진 미래의 운명 같은 것은 없으며 운명이란 과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이상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죽음은 탄생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형벌이자 축복이죠. 죽음 앞에선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시련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모든 이들은 모두 목소리를 잃게 되죠. 죽음이 최고의 발명품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삶의 끝인 죽음 앞에서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거짓말을 일삼던 사기꾼이나 범죄자조차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그 어떤 유능한 교사나 부모도 가르치지 못했던 정직함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스티브 잡스처럼 도전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용기를 타고난 사람처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보다 유달리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사람들이지요.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후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주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많고 도전적인 사람도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무엇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손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역시 꿈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손해인지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33년 동안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할까? 그리고 아니요라는 대답이 반복되면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합니까? 지금 거울을 보고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만일 아니요라는 대답이라면 당신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25만 명가량이 매년 사망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내년에 나는 살아있을까? 나도 내년에는 25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에 죽을 25만 명 중 내가 속해 있을지 어쩌면 오래 속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당신은 내년에 25만 명 중에 속해 있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조금 자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저 자신에게 정직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외면하고 있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후회 앞에서는 저도 완전히 정직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죽는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내년에 죽는다면 어떻게 죽을까? 생각해 보았죠. 현재 앓고 있는 특별한 질병이 없으니 아마도 사고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면 역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차를 운전하고 있다. 차는 정지 신호를 받고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맞은편 차선에서 다가오던 트럭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한 다른 승합차를 피하며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돌진해왔다. 트럭은 순식간에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정면을 덮쳤다.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내 몸을 뒤흔들었다. 내 시야는 일그러졌고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내 내 몸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았다. 얼굴에 뜨겁고 눅진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상황을 판단할 여력은 없었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죽음을 앞둔 순간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교통사고로 죽는 자신을 상상하니 그제야 죽음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 앞에 섰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정직해졌습니다. 삶이 지루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상상 앞에서 저는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바로 당신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가장 확실합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혹은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 앞에서 망설입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행여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후회할 일을 하느라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눈을 감고 당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무엇을 가장 후회할지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존감에 덧 벗어나기. 내 안의 피터팬. 바람이 산을 흔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이나 슬픔, 그 어떤 역경이 당신에게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적극적이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회복시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내 자존감이 회복될지 꽤 어려운 숙제이죠. 그럴 때 당신이 언제 가장 자존감이 높았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말입니다. 당신은 언제 자존감이 가장 높았나요? 대개 아직 순수하고 어렸던 시절의 자존감이 가장 높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던 때였으니까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격려와 칭찬입니다. 관심과 칭찬을 받으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정서적 지지와 격려 칭찬은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에는 당신의 사소한 행동에도 사람들은 감탄하고 놀라워하며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호들갑을 떨며 칭찬했었습니다. 우유를 잘 마셔도 급식을 잘 먹어도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 칭찬을 받을 때죠. 어렸을 때는 누구나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진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위대한 꿈을 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당신의 자존감도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은 단 한순간도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격려와 칭찬을 받을 일은 점점 더 줄어만 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상황은 급변하게 되죠. 그 많던 칭찬과 격려는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혹한 잣대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받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든 것이 성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부모님들도 다른 아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한탄하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칭찬은 메말라가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칭찬해야 하는 위치가 되어버리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칭찬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나 칭찬과 격려, 정서적 지지는 나에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갈구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아지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 꿈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거듭되는 실패로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건 우리에게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칭찬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누군가에게 가서 예뻐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칭얼댈 수도 없죠. 이제 나를 칭찬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평생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줄 사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면 나를 위해 달려와 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칭찬해줘야 할지 고민된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칭찬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죠. 칭찬에 대한 기준을 낮추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밥을 맛있게 잘 먹는다든가 인사를 잘하는 일만으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스스로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칭찬하세요. 기준을 낮추고 무엇이든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대견스러워하세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마음껏 칭찬하세요. 어색하다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벗어나게, 그들의 전략을 간파하라.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가회를 했었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과 유독 친하게 지냈었는데 저는 그들로부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의외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뚜렷하게 자기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인 것들,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정도는 이미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꿈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능이나 가장 형편이 아닌 바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로를 선택한 아이들은 아마도 훗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흔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개는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눌러버립니다. 그것은 부모를 비롯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전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할 때 가장 흔히 내세우는 명분입니다. 그들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너를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유를 제기하기도 힘듭니다. 만일 반항이라도 한다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에게 상처 준 나쁜 인간이 될 테니 말이죠. 물론 그들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고 아직 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연약한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사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에 빠집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한평생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죠.
아마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고 기른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사랑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자신들이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전략은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헌신을 명분으로 삼거나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명분으로 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의 헌신을 배신당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내린 판단들, 실수들을 다시 상기시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죠.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은 옳은 것일까? 예전처럼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절대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의 논리에 빠지면 꿈을 지켜내려는 용기와 의지는 더 이상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때로는 그들을 꺾고 이겨야 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당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당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진정 올바른 사랑이라면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지키세요. 당신이 지키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당신의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는 운명 앞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연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때 인간의 잠재력의 극한까지 발휘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비극이 인간 승리로 변하고 곤경이 인간 성취로 변하는 모습을 말이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발견한 것 자체가 위대한 기회입니다. 절실하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꿈을 품으세요. 당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선물할 가장 아름다운 꿈을 가지세요.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소망에 끊임없이 정성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거대한 아름다리 나무처럼 창대해질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는 모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이 오면 늘 괴롭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분명히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만일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겠죠. 스팀 청소기로 가전업계의 스타가 된 한경희 대표는 그저 막연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녀는 호텔, 부동산 회사, 유통회사 등에서 일하면서 비즈니스 경험을 쌓아 야심차게 자신만의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해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순간의 선택만으로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한경희 대표가 다시 재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경희 대표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충실히 자기 인생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발판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날아오른 날을 기다렸습니다.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스팀 청소기라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고 그녀는 다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경희 대표가 된 것이죠. 만일 그녀가 부동산 사업이라는 잘못된 선택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더라면 그녀의 인생이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녀와 같은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전 운진코웨이의 CEO였던 두진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기 그의 머릿속을 온통 채웠던 질문은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머니와 함께 팔남미의 가장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두지문 대표의 아버지는 힘겨운 인생살이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집안은 평안한 날이 없었고 그는 이 모든 것이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괴로운 세월을 보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교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에 다닐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교사가 되기 위해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고 부산 한독대학의 교사로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34평의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고 급여 또한 좋은 편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도 적성에 맞았고 학생들 역시 그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상당한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동생들의 학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말렸지만 교사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헤임 인터내셔널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 그는 웅진코어의 부사장, 웅진코어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는 JM 글로벌이라는 정수기 회사를 창업해서 다시 새로운 모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창업한 JM 글로벌은 실패했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3년 9월 JM 글로벌은 보도를 내며 퇴출당하였고 회사 보도의 책임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촉망받던 스타 CEO 두지문은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확인한 그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차는 시속 230km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다시 시작해보자는 용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처져
처절한 실패의 대가를 모두 치른 이후 그는 다시 한샘의 CEO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식업체인 오니기리야 규동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지문 대표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니며 신은 우리를 그리 연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언제나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한 자의 실패는 교훈과 성장을 위한 것이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인생이 망가져버릴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러한 삶의 자세는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은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흔히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맞추어 살아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폴레르가 그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는 태초 신들인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낳은 막내 아들로 올림푸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아버지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일반적인 시간이자 동시에 준비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과실을 맺기 위한 씨앗을 심는 시간, 나무를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10달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귀해의 신입니다. 카이로스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과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며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동상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귀해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귀해이다. 카이로스는 귀해의 시간입니다.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달을 기다려온 산모가 드디어 사랑하는 아이를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한 진통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그토록 기다려온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며 동시에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아이와 산모 모두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산고가
하루가 시작되는 동시에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나면 드디어 플레르가 찾아옵니다. 플레르는 완성의 시간입니다. 신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시간을 지나 달콤한 열매를 손에 쥐는 시간입니다. 산모의 산고가 끝나는 해산의 시간, 10달 동안 품어왔던 아이의 얼굴을 보고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르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하는 길고 지루한 크로노스의 시간, 변화와 기회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두 지나야만 완성의 시간인 플레르가 찾아올 것입니다. 일본 최고의 극단 사계의 수석 배우인 김지연 씨 또한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지난 후에야 플레르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시의원 선거에 낙선하면서 기세가 기울었고 결국 가족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카이로스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그녀는 일본의 한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노래를 연습하며 노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마치 모명이었던 비틀스가 밤새 클럽에서 연주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녀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들은 준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그녀의 실력은 날로 늘었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충실히 보낸 그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일본 최고의 극단인 4개의 오디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녀는 무려 1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합격합니다. 극단 4개에 입단한 최초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잡은 것이죠. 카이로스는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물합니다. 입단한 지 4개월 만에 뮤지컬 캐츠의 그리자벨라 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플레르가 아니었습니다. 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캐츠의 그리자벨라 역할만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은 노래와 같은 연기를 하느라 그녀의 심신은 지쳐갔습니다. 새로운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침잠했습니다. 2년간의 그 기다림 끝에 그녀는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라이온킹의 라피키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려 8년 동안이나 라피키 역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8년이라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길고 지나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자 동시에 고통스러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혼재된 시간을 버텨낸 그녀는 이제 극단 4개와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뮤지컬 배우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플레르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녀는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고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두 버텨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플레르의 시간을 찾아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은 예의 바르게 순차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와 열망을 실험하며 누가 꿈을 실현한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플레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그들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다면 플레르의 시간은 결코 당신을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기, 카이로스 시기, 플레르 시기. 지금 당신은 어느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꿈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부부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죠. 불륜이라는 꽤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에는 주인공인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귀엽고 열정적인 매력을 가진 패션 컨설턴트 유나와 유머스러워하고 자상한 호텔리어 민재 부부. 이 부부는 친구 같은 부부지만 그렇게 그저 아무런 긴장감 없이 편안하기만 한 커플입니다. 무뚝뚝하고 무심하며 차가운 워커홀릭 영준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조명 디자이너 소연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저 남편과 아내로서만 살아가는 무덤덤한 커플이죠. 패션 컨설팅을 하기 위해 유나는 영준을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에게 끌립니다. 소연은 낯선 홍콩에서 민재와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는 남편 영준이나 자신도 미처 몰랐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 민재에게 흔들립니다. 그 밤 그들은 끝내 불륜을 저지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기에 그들은 불행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화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또한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과 배우자는 평생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파트너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대한 타협이라는 변명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은 그 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수간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정직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꿈과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어려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위의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잖아. 선악과를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한 장치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선악과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상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바로 자유의지를 주기 위한 장치이죠. 자유의지란 곧 선택권입니다. 신은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거나 혹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담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담에게 다른 나무 실과와 구별되는 선악과를 주었고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버스를 탈까, 차를 몰고 갈까, 영화를 볼까, 뮤지컬을 볼까,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하는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부터 어떤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인지까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진로나 꿈을 선택할 때는 더욱 괴롭습니다. 선택의 고민에서 핵심은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
다른 사람들의 권유 혹은 압박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선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결과가 설령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도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후회가 남고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던 선택의 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유명한 박경철 씨는 청년들의 선택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길을 탐색할 때 무조건 현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노력 부족을 감추기 위해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없거나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도전하겠다고 판단이 선다면 지금 당장 현재를 버리고 그 일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한 다음에 선택의 상황에 서라. 새로운 선택을 할 때에는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선택을 하라는 조언입니다.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조언입니다. 선택의 중심에는 본인 자신이 있어야 하며 선택의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건 역시 본인이 감당할 몫입니다. 열악한 상황에 마지못해 선택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준다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박함으로 빠져들기 쉽다.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 놓아 울지 않았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고통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루어봐야 결국 더 큰 고통을 더안을 뿐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세요. 회피하거나 도망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